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건넜을까요? 한양도성 한복판, 새벽 어스름이 가시기도 전에 골목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땅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저 멀리 인왕산과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듭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고 우물과 두레박은 밤새 얼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지만 또 어느 집에서는 며칠째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누군가는 온돌방에서 따뜻한 밤을 보내고 누군가는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떨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패딩도 전기장판도 없던 그 시절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을까요? 온돌과 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손길이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기록 곳곳에 눈이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다. 강물이 얼어 수레가 다녔다. 추위가 혹독하여 얼어 죽은 자가 길에 널렸다는 문장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특정 왕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에서 성종을 거쳐 영조까지 어느 시대 기록을 펼치든 겨울이면 어김없이 동사자에 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날 기후학자들은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1490년부터 1750년 무렵까지 약 260년 동안이 특히 추웠습니다. 음력 5월에서 8월 사이에도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300건이 넘습니다. 서리가 덩어리로 떨어졌다는 표현도 400건이 넘게 나옵니다. 겨울철 기온 변동폭은 지금보다 40에서 50%나 더 컸습니다. 어떤 해는 온화했다가 다음 해는 강물이 얼어붙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정한 날씨가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바람이 도성 안 골목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성문 밖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은 창호지 한 장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겨울을 맞았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는 밤새 불을 지펴 온도를 데웠지만 성 밖 움막에서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떨어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신하들에게 묻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추위가 심한데 백성들의 살림은 어떠한가?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헐벗고 굶주린 수많은 얼굴이 겹쳐집니다. 나라에서는 창고를 열어 죽을 쑤게 하고 각 고을 수령들에게는 얼어 죽는 백성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일은 곧 나라가 백성을 살려내는 일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겨울을 이해하는 첫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눈발을 맞으면서도 서로 다른 겨울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추위를 막아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온돌입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길이 방바닥 아래를 지나며 구들장을 데우고 그 열기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돌은 조선 사람들의 겨울 생존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각 부엌에서는 이미 마른 장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굵은 장작 몇 토막을 올려놓고 그 사이에 마른 풀을 끼워 넣습니다. 부싯돌을 튕겨 작은 불씨 하나가 집단을 타고 번져 올라가면 이윽고 붉은 불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불길이 오늘 하루를 지탱해줄 힘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불길과 뜨거운 연기가 아궁이에서 곧장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밑에 돌을 고르게 깔아둔 구들장 아래로 연기가 지나갈 길을 미리 내어두었습니다. 불길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돌을 달구고 데워진 돌이 다시 방 안 공기를 천천히 데웠습니다. 서양의 벽난로는 불을 직접 쬐어야 했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가 열원이 되었습니다. 불을 끈 뒤에도 구들장에 축적된 열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밥을 짓는 곳이자
집안 전체를 데우는 심장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불과 몸을 데우는 불이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 시간과 세기를 조심해서 조절해야 했습니다. 너무 약하게 지피면 방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고 너무 세게 지피면 열이 곧장 굴뚝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온돌은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지만 조선 전국으로 퍼진 것은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방 전체에 온돌을 깐 집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만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구두를 들이는 쪽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417년 태종 17년 기록을 보면 성균관 학생이 아플 때 온돌방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온돌방을 지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온돌방이 귀했다는 뜻입니다. 온돌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진 시기는 17세기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건물이 불타고 다시 지어지면서 온돌 설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빙기의 추위였습니다. 여름 가뭄과 겨울 추위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돌을 선택했습니다. 18세기가 되자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돌방 칸을 작게 지어 데워야 할 공간을 줄였습니다. 온돌방 주변에 수납 공간을 두어 찬 공기를 막았습니다. 창문도 이중으로 달아 바깥 한기를 차단했습니다. 집 구조 자체가 겨울을 이기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궁궐과 양반가의 온돌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여러 칸의 방이 연도로 이어져 한 번 불을 지피면 사랑방과 안방 때로는 건넌방까지 함께 데워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병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 있는 집이라면 그 방 아래 구두를 특히 신경 써서 깔았습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려면 장작을 넉넉히 들일 수 있어야 했고 아궁이를 관리할 사람도 충분해야 했습니다. 서민들의 온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초가집에는 온 집에 온돌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옆 방 한 칸만 온돌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방은 잠을 자는 곳이자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때로는 병든 가족을 돌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이 넓으면 데우기 어렵기 때문에 구들방을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아랫목은 뜨끈하지만 윗목으로 갈수록 온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도 흔했습니다. 연료를 마련하는 일은 겨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베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냐는 관에서 관리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땅인 경우가 많았고 함부로 나무를 베다 적발되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부터 산에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논과 밭에서 남은 볏짚, 콩대, 깨대 같은 농작물 줄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에 낡은 가구나 부러진 문짝도 버리지 않고 잘게 쪼개 겨울 내내 아궁이에 태웠습니다. 소와 말의 마른 똥을 햇볕에 잘 말려두었다가 장작 사이에 끼워 넣어 쓰는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인조는 서북지방 군사의 월동 준비를 위해 소못 500벌과 함께 낙복지 400장을 보냈습니다. 낙복지는 종이 공예에 사용하고 남은 종이였습니다. 이 종이 속에 솜을 넣고 꿰매옷을 만들라는 명령과 함께 보냈습니다. 종이옷은 솜이 뭉치지 않았고 보온성도 높았습니다. 집 뒤편에 쌓인 장작더미는 그 집 겨울살이 여유를 보여주는 표지판과도 같았습니다. 장작더미가 높게 쌓여 있는 집은 그나마 마음이 덜 조급했지만 장작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집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서민들은 낮에는 가급적 불을 줄이고 해가 완전히 기울어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밤새 불을 계속 지필 여유가 없으니 잠들기 직전까지 구들장을 최대한 달궈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돌은 따뜻함과 함께 위험도 품고 있었습니다. 연도와 굴뚝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궁이를 잘못 데우거나 구들장 아래 그을음이 쌓이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로 역류했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줄 모르고 장작을 무리하게 더 넣거나 아궁이 주변에 탈만한 물건을 쌓아두면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온돌 없이는 겨울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양의 벽난로처럼 한쪽 벽을 중심으로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바닥 한가운데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했습니다. 식사 때에는 상을 펴고 둘레로 앉아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자리를 정리해 이불을 펴고 몸을 눕혔습니다. 아랫목은 어른이나 어린아이에게 먼저 양보하는 자리가 되었고 온기가 조금 덜한 윗목에는 젊은 사람들이 눕는 일이 많았습니다. 온돌은 단지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자리와 배려 서열과 양보까지 함께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 마을 언저리에서 바라본 집들은 굴뚝 연기로 겨울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기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일정한 속도로 고르게 흘렀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간신히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가 간헐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낮에도 온돌을 자주 데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연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온돌이 조선 사람들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의 하루는 먼저 옷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기 전 이불을 조금 들추고 손에 잡히는 옷부터 차례로 껴입었습니다. 한 겹 한 겹 더해지는 옷가지가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줄 방패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보온 기능이 좋은 패딩이나 내복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을 넘어가게 해준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리 잡은 겹쳐 입기의 기술과 여름부터 준비해둔 옷감과 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껴입었는지에 따라 체감하는 추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옷감은 주로 삼배와 모시 같은 거친 천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했지만 겨울에는 바람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목화 재배와 면직 기술이 점차 퍼지면서 달라졌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장인 정천익과 함께 3년간 노력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목화가 전국으로 퍼진 것은 생각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목화는 삼배와 달리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재배되는 까다로운 작물이었습니다. 세종과 성종이 목화를 북쪽 지방에까지 재배하도록 장려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479년 성종 10년 11월 19일 기록을 보면 대사관 박안성 등이 평안도 백성들은 한 사람도 솜옷을 입은 이가 없는 실정이라며 병졸들을 강제로 내보내어 눈을 무릅쓰고 정벌케 나가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세기 말까지도 북쪽 지방 사람들은 솜옷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을이면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는 흰 목화송이가 장터와 세곡선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솜을 털어 겨울옷과 이불을 마련했습니다. 목화솜을 듬뿍 넣어 만든 겨울옷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은 헌천으로라도 여름부터 마련해두고 그 위에 면으로 누빈 저고리와 바지를 겹쳐 입었습니다. 겉옷인 두루마기에는 더 좋은 솜을 골라놓고 누비지를 촘촘하게 놓았습니다. 누비선이 촘촘할수록 솜이 빠져나가지 않고 옷 안에 공기층이 생겨 더 따뜻해졌습니다. 18세기 학자 황윤석은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에 누비 솜옷 가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양반이 입던 고급 누비 솜옷은 상평 통보 사냥, 평민이 입던 누비 솜옷은 인양을 주고 샀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정한 쌀 가격은 일섬 약 144kg의 온양이었습니다. 즉 누비 솜옷 한 벌 가격은 쌀 1섬의 40%였습니다. 황윤석의 기록에서 머슴의 한 달 월급이 7량 정도였다고 했으니 8일 하고도 반나절을 일해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평민들로서는 막 사서 입기에는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겨울옷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도 겉감은 대개 거친 무명이나 염색이 덜 된 배였고 안에 들어가는 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껴입는 솜옷 속에는 온갖 천조각이 함께 들어가곤 했습니다. 낡은 이불에서 뜯어낸 솜 헌저고리에서 뽑아낸 솜뭉치,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고 얻어온 헌 이불 조각까지 겨울을 앞두고는 모두 모아 한데 섞었습니다. 겨울옷을 만드는 작업은 대개 가을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곡식 탈곡이 어느 정도 끝나고 김장과 겨울장만이 한숨 돌 때쯤이면 마루나 한 채 한쪽에 큰 보자기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그 위에 해마다 모아둔 헌옷과 이불을 쌓아 올려 하나씩 펼쳐보고 아직 쓸만한 부분과 완전히 해진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쓸만한 천조각은 따로 포기어두고 완전히 낡은 부분은 솜만 뽑아 따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을 버티롯 한 벌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옷을 입는 순서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몸에 가장 가까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헌 저고리와 바지를 한 겹 더 껴입었습니다. 겉으로 보여도 괜찮은 옷은 위쪽에 해지고 누더기가 많은 옷은 안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겉에서는 그럭저럭 단정해 보이면서도 안쪽으로는 가능한 한 여러 층을 만들어 바람이 살갗까지 닿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허리띠 하나만 잘 조르면 옷 안으로 찬 공기가 파고드는 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겉옷인 두루마기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깨에 걸치거나 무릎 위에 덮어두었다가 문 밖에 나갈 때는 앞자락을 꼭 여매고 나섰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어떻게 가렸는지도 중요한 방한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갓 대신 겨울에는 솜을 넣은 모자나 털모자를 썼습니다. 귀와 뺨까지 내려오는 남바위 같은 모자는 특히 추운 지방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양반의 털모자는 수입산 담비나 붉은 여우털을 썼고 서민들은 개나 고양이 토끼털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머리 위로 눌러 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체면을 지키는 예복이면서 동시에 얼굴과 목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는 실질적인 방한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의 겨울옷에는 어른들의 마음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귀를 덮어주는 작은 모자를 씌우고 목에는 헝겊으로 만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작은 손은 장갑 대신 헌 헝겊토시로 감싸고 바지 안에는 어른들의 헌옷을 잘라 만든 속바지를 겹겹이 입혔습니다. 발에는 버선을 두세 겹 신고 그 위에 집신을 신겼습니다. 집신 속에는 헌 헝겊과 짚을 조금 더 넣어 발바닥과 발등이 얼어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반가와 서민가의 차이는 옷의 재료와 마감에서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양반가의 옷감은 부드럽고 윤기가 있었으며 바느질선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서민들의 옷은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하더라도 보온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위 앞에서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옷과 이불은 서로 모양을 바꾸며 겨울을 오갔습니다. 더는 밖에 입고 나갈 수 없는 두루마기는 이불이나 요의 바탕이 되었고 헌 이불에서 뽑아낸 솜은 다시 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천과 솜은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형태를 바꾸어가며 옷과 이불 방석과 덮개를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겨울밤마다 바느질하는 손은 좀처럼 쉬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바느질을 하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잘려나간 천조각을 모아 뭉치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바늘 끝에 찔려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가볍게 손을 한번 입에 대고 다시 실을 꿰었습니다. 핏방울 하나와 바늘질 하나하나가 곧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실과 매듭이었습니다. 온돌과 옷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은 집 자체였습니다. 겨울바람은 언제나 집의 틈새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어느 골목 초가집 한 채 앞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줄기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사람들은 집 한 채를 두고 온갖 궁리를 다해야 했습니다. 겨울 준비는 가을 바람이 살짝 차가워지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문과 창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늘어진 부분 아이들이 장난으로 찢어놓은 자리 세월이 지나 얇아진 면을 찾아 하나하나 손을 대야 했습니다. 헌 종이를 잘라 덧대고 필요하면 새 창호지를 발라주었습니다. 창호지에는 종이만 발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콩기름이나 들기름을 묻혀 얇게 발라 말린 종이를 창에 대면 햇빛은 부드럽게 통과시키면서도 외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습니다. 기름 먹인 창호지를 쓸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그 집 겨울은 조금 덜 매서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짐작했습니다. 문풍지는 겨울을 맞는 집안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문짝과 문틀 사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새끼줄을 꼬아 그 틈을 따라 붙이고 헌 헝겊 조각을 길게 말아 끼워 넣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드는 북쪽을 향한 문에는 종이와 헝겊 집단까지 총동원되었습니다. 바닥도 중요한 전선이었습니다. 온돌방이라 해도 바닥이 차갑다면 열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온돌 위에 먼저 집자리나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두께가 다른 요와 이불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천장과 벽에도 손길이 닿았습니다. 석가래 사이에는 집다발이나 헌 이불을 걸어두어 위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을 막았습니다. 벽 쪽에는 헌 돗자리나 거저 커다란 보자기를 걸어 바람이 직접 스며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헝겊과 집에 불과했지만 그 너머에는 겨울밤마다 떨리는 몸을 덜 떨게 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도 겨울과의 싸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물물은 겨울밤이면 금세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날이 더 매서워지면 물독을 아예 방 안으로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방에 들이기 어려운 집에서는 물독 주위를 집과 헝겊 여러 겹 감싸고 그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우물 파고 겨울 동안 먹을 채소와 곡식을 보관했습니다. 무와 배추 곡식을 차곡차곡 넣어 흙과 지프로 덮으면 바깥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땅속은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초가집의 겨울은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눈이 쌓이면 쉽게 주저앉거나 물이 스며들 수 있어 눈 오는 날이면 마당으로 나와 지붕 위를 여러 차례 살펴야 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녹은 눈이 처마 밑을 적시면 그 아래 벽과 창호지는 더 빨리 상했습니다. 틈이 벌어진 벽에는 흙을 다시 바르고 집과 헝겊을 대며 겨울을 버티려 했지만 초가집의 벽과 지붕은 기와집만큼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온돌방과 창호지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작이 거의 떨어져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어려운 집 창호지 대신 헝겊과 지프로 간신히 바람을 막는 움집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막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벽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찬바람을 조금 늦출 뿐인 얇은 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네 번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몸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겨울살이는 한마디로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작을 사올 수도 새 옷감을 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생존법은 몸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방 한 칸뿐인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잤습니다. 아랫목에는 아이들을 눕히고 그 옆으로 어른들이 차례대로 몸을 붙였습니다.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느라 흩어져 있어도 밤이 되면 결국 같은 이불 아래로 모였습니다. 둘, 셋씩 가까이 붙어 누우면 온돌이 식어가는 밤에도 서로의 체온이 이불 속을 조금 더 데워주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웃 아이를 불러 같이 재우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집안 형편이 더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라 하고 불러들였습니다. 잠자리 한 번 더 펴는 수고와 함께 그 아이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해주려는 마음이 그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창한 자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원래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생존법은 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장작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 집에서는 겨울 내내 뗄거리를 찾는 일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논과 밭에서 남은 볏짚과 콩대 깨대를 말릴 수 있을 만큼 말려 아궁이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의 낡은 의자와 부러진 문짝도 마른 날을 골라 잘게 쪼개 땔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작처럼 오래 타지 않았고 불길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불길이라도 잠시나마 구들장을 데워주었고 그 시간만큼 방 안 공기는 덜 싸늘해졌습니다. 가난한 집 식구들은 불을 오래 피우는 대신 잠시 세게 지펴 온기를 최대한 구들에 저장하려 했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어도 바닥이 완전히 식기 전까지는 이불 속에 몸과 숨결이 그 열기를 붙잡고자 했습니다. 옷과 이불의 재활용도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새천과 새솜을 들일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해가 바뀌어도 집안에 들어오는 옷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옷과 이불에서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골라 쓰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와 이불은 그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겉감이 너덜너덜해 더는 입고 나갈 수 없게 되면 조용히 바느질을 풀어 안쪽 솜을 꺼냈습니다. 천 조각은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어 작은 조각은 버선 속을 채우는 데 쓰고 조금 더 큰 조각은 아이들 속옷과 토시를 만드는 데 보탰습니다. 솜은 엉겨붙은 덩어리를 다시 손으로 비벼 고르게 풀어준 뒤 헌천으로 만든 옷 안에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한 번 몸을 덮었던 솜은 이렇게 옷과 이불 방석과 덮개를 오가며 몇 번이고 겨울을 건너갔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느질하는 손이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해가 짧아져 금세 어두워지는 계절, 낮일을 마친 뒤에도 방 안에서는 바늘 끝이 계속 오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겨울철 품팔이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논밭질이 줄어드는 대신 도시와 마을에서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장작을 패주거나 눈 쌓인 길을 치우고 얼어붙은 우물의 얼음을 걷어내는 일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내렸고 여자들은 부잣집에서 맡겨온 바느질 일을 받아 밤늦게까지 손을 놀렸습니다. 다섯 번째 생존 전략은 나눔이었습니다. 이웃과 마을의 작은 나눔도 가난한 겨울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수확이 끝난 뒤 곡식을 조금씩 모아두는 개나 두레가 있었습니다. 개와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이나 곡식을 모아 서로 돕던 모임이었습니다. 어느 집이 겨울을 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 곡식과 반찬이 먼저 그 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선 두세 마리를 더 사와 이건 대개 아이들 좀 먹이라 하고 슬며시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눈 몫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지만 밥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겨울은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국가와 관청의 구휼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대이자 때로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흉년과 한파가 겹친 해에는 진율창의 곡식을 풀어 죽을 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율창은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해 곡식을 비축해두던 국가 창고입니다. 각 고을에서는 관아 앞마당에 큰 가마를 걸어놓고 보리와 좁쌀때로는 콩을 섞어 진율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그릇을 들고 줄을 서서 자신과 가족이 먹을 몫을 받아갔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며칠을 버티는 일도 흔했지만 그 한 끼마저 없었다면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조선 초기 의창이라는 구휼기관이 있었습니다. 1423년 세종 5년에
군자곡을 의창에 옮겨 100만석 이상의 의창곡을 확보하면서 구휼기관으로서의 의창이 자리 잡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에는 수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국가의 구휼로 연명했습니다. 중종 19년 1524년에는 심한 흉년이 들자 호조 판서를 진율사로 삼아 진율 업무를 전담하게 했고 이듬해인 1525년 진율청을 설치했습니다. 진율청은 흉년에는 곡식을 빌려주고 기민을 구제했으며 평상시에는 물가 조절 업무를 맡았습니다. 명종 2년 1547년에는 진율청의 건의로 동과 서의 진제장을 열었고 이듬해 진율청에서 구제한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환곡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습니다. 평시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었고 흉년에는 진율곡으로 기능했습니다. 이자는 6개월 동안 10에서 20%였습니다. 당시 사채 이자가 연 50에서 100%였던 것을 고려하면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기근이 터졌을 때는 이자가 면제되었습니다. 절과 서원 향약 같은 마을 공동체도 겨울마다 작은 구휼을 이어갔습니다. 향약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약속이자 서로 돕는 조직이었습니다. 사찰에서는 시주로 들어온 쌀과 곡식을 모아 큰 가마에 죽을 쓰고 가난한 이와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원에서는 선비들이 모은 곡식을 바탕으로 인근 마을의 어려운 집에 쌀과 장작을 조금씩 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헌 옷과 이불을 한데 모아 나누어 주는 날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날이면 집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옷 한 벌을 받아들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만큼은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록과 지방문서에는 해마다 동사자가 많았다는 보고가 되풀이됩니다. 동사는 얼어 죽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이 내리고 며칠째 바람이 거세던 날이면 아침마다 길모퉁이와 성문 근처 다리 아래를 둘러보는 일이 관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 없이 떠돌던 거지와 객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행인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얼어 죽은 자라는 짧은 표현으로만 남았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결코 낭만적인 풍경으로만 그려지기 어렵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함 뒤에는 늘 장작을 아끼려는 마음이 있었고 두꺼운 솜옷 안쪽에는 여러 겹의 헌천과 바느질 자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울타리도 누군가에게는 바람을 막는 벽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찬바람을 조금 늦출 뿐인 얇은 장막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처음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답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바닥 밑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온돌의 열기 몸을 겹겹이 감싸던 솜옷과 이불집의 틈새마다 막아낸 문풍지와 창호지 그리고 가진 것이 거의 없을수록 서로에게 조금 더 바짝 다가서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온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기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구들장을 지나 방 안 공기를 데우는 동안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단지 추위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아랫목과 윗목을 나누는 자리 배치 속에는 나이와 서열 그리고 양보의 질서가 담겨 있었고 그 위를 덮은 이불 속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사람의 체온이 이어졌습니다. 솜옷과 이불은 몸 가까이에 있는 또 하나의 방패였습니다. 목화가 널리 퍼지기 전과 후 겨울의 얼굴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거친 삼배 위에 옷 한 겹을 더 얹어 입던 시절에서 솜을 털어 채워 넣은 저고리와 두루마기 버선과 토시를 겹겹이 껴입는 시절로 옮겨가며
사람들은 몸 위에서 계절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양반가와 서민가의 옷감과 마감은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추운 바람 앞에서 옷의 귀함과 헌옷의 초라함은 금세 같은 바람 속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집의 틈새를 막는 일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문풍지 한 장, 창호지 한 겹이 겨울과 사람 사이에 선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그 얇은 경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가을부터 헌 헝겊과 집과 종이를 모았고 손끝이 얼어도 참으며 종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을 지탱해 준 것은 가난 속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내어주던 마음이었습니다. 장작이 부족한 집에서는 불을 오래 지피지 못하는 대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리를 좁혀 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 집 굴뚝에서 며칠째 연기가 보이지 않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쌀 한 줌, 마른 생선 한 마리, 헌옷 한 채가 조용히 문 앞에 놓이는 동안 겨울은 아주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나라와 마을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겨울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진율창에서 꺼낸 곡식으로 끓인 죽 한 그릇 절과 서원에서 나누어준 헌옷과 장작 몇 토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나눔 덕분에 그의 겨울을 간신히 넘긴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동사자가 많았다는 보고가 되풀이되지만 그 기록의 바깥에서는 끝까지 서로를 살리려 했던 손길들이 수없이 오갔습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 오늘의 겨울을 떠올려 보면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벽에 달린 보일러 다이얼을 조금만 올려도 방 안 공기가 금세 따뜻해지고 상점마다 보온 기능이 좋은 겨울옷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추위가 시작되는 즈음이면 어르신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예전 겨울엔 말이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연탄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던 새벽 단칸방 창문에 서리꽃이 피고 공동 우물과 공중 목욕탕으로 오가던 그 시절의 겨울은 또 다른 모양의 궁핍과 또 다른 모양의 온기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의 뿌리를 더 깊이 더듬어 들어가면 조선의 겨울이 지닌 얼굴과도 어렴풋이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돌방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바닥 아래에는 오랜 세월이 켜켜이 깔려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짚을 모으고 창호지와 문풍지를 붙이며 겨울을 막아내던 사람들의 손길이 구들장 아래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누비선마다에는 솜을 털어넣었던 가을 저녁의 공기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던 숨소리가 함께 스며 있습니다. 한겨울 새벽 아직 어두운 방 안에서 바닥에 온기를 더듬어 자리를 옮기던 손길도 그 기억 한 자락에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 앞에서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던 몸짓과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떠올리는 정이라는 말의 한켠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겨울을 화려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겨울 앞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나누고 다시 겨울을 지나며 살았습니다. 온돌과 소못집의 틈새를 막는 손길,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나눔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깥에 찬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이불 속에서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면 그 순간만큼은 겨울이 조금 짧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계절에 함께 조선의 겨울을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바깥 공기가 매서워지는 때일수록 여러분과 댁의 모든 가족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를 마음 깊이 빕니다.